학생들이 알다시피 본 수업은 공학기초역학 수업이고요. 이거는 무인항공기학과의 첫 전공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죠. 지금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 그 전공 수업이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전공 수업이라서 공학기초역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 정역학이라는 정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공학기초역학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1주차 오리엔테이션 부분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면 돼요.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나는 조영민이라는 교수고요. 저번 연도,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무인항공기학과에 와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떤 연구를 해왔고 이런 것들을 소개한 거고요. 뭐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나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내 집무실, 그러니까 한서대학교 태양 캠퍼스 실습 이동에 있는 내 집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할 거는, 나를 포함한 많은 교수들이 연구실에 그러니까 학교에 잘 없어요. 외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미나라든지 등등등 뭐랄까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환경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학교나 아니면 학과나 아니면 그 외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무실로 전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생들 연락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화는 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뭐 나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질문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요. 아니면 차라리 즉각적인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출결 어플에 쪽지 기능 있죠.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해주면 내가 답변을 해줄게요. 아니면은 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학생들 알고 있겠지만 내 전화번호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뭐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뭐든 다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도 하고 있기는 한데, 페이스북은 좀 덜하긴 한데, 인스타그램은 나랑 친구 맺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뭐 이렇게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 올리진 않고요. 내가 최근에 결혼을 해서 결혼 관련된 와이프 사진에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중이라서 들어와도 이렇게 되게 별꼴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질문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허군 학생이 나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나갔다 와도 되고, 혹시 지금도 여전히 반전돼서 보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나갔다 한번 와볼래요? 그러면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리고 연구실 소개로 갈 건데 연구실 이름은 아도랩이라고 불러요. ADOLAB, 아도랩이고, 이게 뭐의 약자냐면 Aero Acoustics and Design Optimization Lab의 약자입니다. 앞 글자 ADO 랩, 랩은 레보레토리 연구실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아도랩이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공력소음 및 최적설계 연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이제 이게 에어로 어쿠스틱스가 공력소음이란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 최적설계, 그 다음에 랩이 연구실이라서 그냥 직관적으로 공력소음 및 최적설계 연구실이라고 부릅니다. 웹페이지 주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궁금하면 들어와 봐요. 그리고 현재 구성원은 학부 연구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명은 지금 군대를 가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연구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고요. 우리 연구실 아이콘 심볼이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적혀 있고, 들어오면은 연구실 관련된 거 말고도 뭐 이래저래 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학과에서 활동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진행했었던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수업 외적인 내용으로 뭔가를 강의하고자 해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진행했었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영상이랑 슬라이드 같은 것들을 올려놨고요. 아마 이거 학생들 학과 홈페이지에서 봤을 거예요. 내가 학과 홈페이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팀 TGS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과 지금 현재는 2학년이고 작년 1학년 학생들이 대회 나갔었던 거, 항공기 관련된 항공기 대회 나갔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지도 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뭐랄까 그 화면입니다. 바깥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촬영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올려놨고요. 연구실 홈페이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거 지금 혹시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릴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 안 들리면 화면만 봐요. 이게 뭐냐면은 그 드론 가지고 그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드론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의 해변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잘 찍어놨는데, 이런 것들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TV나 아니면 방송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많이들 알다시피 이런 것들을 찍었을 때 항상 뒤쪽에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해서 BGM을 깔고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그 드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다 이제 그 드론에 그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에 다 그 기록이 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BGM을 의무는 아니지만 BGM을 의도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런 화면의 어떤 신미성이랄까요? 이렇게 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BGM을 많이 깔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고, 내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드론에서 만들어지는 공력 소음, 그러니까 그 드론의 프로펠러 있죠, 회전하는 거, 거기서 만들어지는 소음을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보이네요. 이건 없어. 어쨌건 그렇게 됐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DJI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팬텀이라는 UAV의 프로펠러 주위에서 나오는 그 공기역학적인, 그러니까 공기 흐름,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공기 흐름을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해 놓은 거고요. 요걸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바디까지, 그 동체 프레임까지 있을 때 공기역학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우리 연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공기를 위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그렇다면 이 프로펠러가 어떻게 생기면, 어떤 형상으로 생기면은 조금 더 조용한 프로펠러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금 더 조용한 무인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 형상을 어떻게 최적화하면은, 형상을 어떻게 최적 설계를 하면은 좀 더 나아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연구실의 연구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많이 알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1학기 때 내가 C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하면서 그 웹엑스 가지고 진행 안 하고 일부러 이제 유튜브에다가 내가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페이지를 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한사대 조영민을 검색을 하면 아마 영상들이 뜰 거고,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면은 요렇게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획을 한 거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영상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지금 그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인코딩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복습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냥 한번 훅 듣고 학생들 혼자 복습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 봤었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코딩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내가 뭐 이래저래 하다가 뭔가 잡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수업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컷 편집을 해줘야 돼서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나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인코딩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로드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게 나한테 얼마만큼 로딩으로 얼마만큼 부담으로 다가올지 몰라서 일단은 해보겠다라고 얘기까지만 할게요.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내가 한번 해보고, 부담이 크게 안 되면 진행을 해보고, 부담이 많이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수업 외적인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중에서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것들, 뭐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뭐 항공역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기 설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뭐 궁금하면은 들어와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왕 볼 거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면 좋고요. 그렇게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강의명은 공학기초역학이고요. 강의자는 조영민 교수, 내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자는 1학년이기는 하지만 1학년 아닌 학생들도 안 들은 학생이 있다면 들으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학기초역학이 정역학을 바꾼 거라서 혹시나 정역학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복으로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역학을 전공으로 들은 상태에서 공학기초역학을 들었을 때 공학기초역학이 전공으로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역학을 이미 수강했던 학생이 있으면은 전공을 바꾸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전공으로 인정 안 받고 뭐 교양으로 인정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수는 일주일에 3시간, 강의 요일은 월요일, 강의 시간은 2교시에서 7교시, 그러니까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학생 수는 57명 지금 수강이 되어 있는데, 뭐 수강 기간에 조금 바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기호는 사실 학생들 강의 계획서에서 봤던 내용이라 가지고 뭐 쭉 그냥 뭐 내가 굳이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들만 체크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때까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학기 때까지 배웠었던 그런 수학적인 표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벡터라든지 아니면 벡터들의 뭐 내적이나 외적 이런 것들, 되게 지극히 수학적인 것들 있죠. 아니면 뭐 로그 함수, 아니면은 그 지수 함수, 엑스포넨셜 함수 이런 것들, 자연 로그 이런 것들, 굉장히 수학적인 것들이 있을 건데, 얘네들을 조금이나마 이런 수학적인 표현법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냥 수학은 수학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얘는 그냥 뭐랄까,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말아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공학에 기반된 학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이번 학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학기부터 4학년까지 주구장창 그 공학적인 것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수업들을 들을 거고, 그런 환경에 놓일 텐데, 그럴 때마다 수학이 계속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랑 수학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들이 비단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제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학을 배운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냥 역학을 배운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보고 저게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학적으로 어떤 표현법으로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역학의 범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수학적인 표현법이죠. 그래서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학적인 표현법을 물리적으로 이해해서 수학이랑 물리를 조금 더 잘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직관을 기르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라는 게 영어로는 intuition이라고 부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체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물리적 또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아래쪽으로 어떤 그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걔가 힘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뭐 힘 벡터가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뭐랄까 배운 학생들도 있고 안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머리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력이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라고 어떠한 뭐랄까 고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직관이에요. 아무런 어떤 사고 없이 그게 원래 당연한 거야라고 이해하는 것, 또는 뭐 물의 특성상 물은 뭐 컵에 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수조에 담든 다 그 고체의 형태를 맞춰가지고 물이 담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연한 듯이 이해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직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관, 수학을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물리를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직관을 기르는 게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가 수학적인 표현 방법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직관, 그 다음에 이 직관을 추가적으로 이 직관을 이용해서 실제 공학 문제, 간단한 공학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이 수업의 목표죠. 예시, 수학을 물리적으로 보는 방법인데요. 학생들 벡터라는 것은 아마 배웠을 것 같고요. 안 배운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러니까 학생들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벡터라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하고 들어오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벡터라는 것을 배웠을 건데, 그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벡터에 예를 들면 뭐 벡터가 왜 위에 화살표가 붙어 있고 벡터가 뭐 길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얘의 방향성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만약에 벡터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책들도 많고요. 인터넷 가서 그냥 벡터 치면은 위키피디아든 뭐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읽어보고 오세요. 어쨌든 이런 벡터 두 개의 내적이라든지 외적은 아마 많이들 안 배웠을 거라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적이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내적했을 때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더라 라는 것인데, 얘가 수학적으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조금 더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본 그 강의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는 외적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를 외적을 하면은 뭐 이런 면적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값으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물리 조금이나마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을 조금 더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강의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물리를 수학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땅에 붙어 있는 이런 고리 같은 그 철제 구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철제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그 매듭이라기보다는 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뭐 이쪽 방향으로 각각 뭐 150N, 250N씩 이렇게 당기고 있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각각의 크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에 대해서 가로축 방향과 세로축 방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 본 강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구조물 같은 것들, 아니면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물체 같은 것들 있죠. 얘네들이 과연 뭐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잘 버티겠느냐 아니면 부서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공학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벡터 이렇게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각각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공학기초역학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런 수학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공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수학적인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그 표현법 자체도 뭐 벡터의 내적도 있고 외적도 있고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수학적인 해석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수학적인 해석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도 배우는 과목이 공학기초역학입니다. 주차별 강의 계획은 지금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주르륵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완전하게 동일하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예상컨대 중간고사는 못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조금 더 당겨가지고 챕터 14주차, 챕터 10까지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 14주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강주라서 얘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한 주씩 밀어가지고 14주차에 수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적절하게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4주차가 되었는데 챕터 2가 덜 나갔다 그러면은 챕터 3를 안 배우고 챕터 2를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유기적으로 그 내용을 그 순서를 또는 그 속도를 바꿀 거니까 굳이 요거를 꼭 따라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말고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점에 대해서 가장 학생들이 그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학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따릅니다. 출석 20%, 과제 20%,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0%인데 만약에 중간고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기말고사에 60%의 비율을 둡니다. 대신에 기말고사 때 그것도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요.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볼 수 있으면은 대면으로 학교로 와서 시험을 치를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시험 범위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문제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길게 잡고 시험을 볼 겁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그 시간도 여유롭게 많이 줄 거고 그다음에 그 시험 문제의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상황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설령 60%일지라도 60%의 굉장히 높은 비율일지라도 학생들이 그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0%라는 것에 대한 비율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다시피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는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그 성적을 잘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점 부여 비율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랑 A 학점 비율을 20%, B를 30, C를 30, D를 20으로 줬었어요. 그러니까 20, 30, 30, 20 이렇게 분포가 되도록 줬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이 허용이 됐고 대신에 학점을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전대평가로 줘도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부여 비율을 지금 내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A 플러스랑 A의 합을 총 인원의 45%, B를 45, 그 다음에 C랑 D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안 주려고 노력을 할 건데 요거의 비율은 각각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C 학점이 10%다 그러면 D 학점이 0%가 될 거고 반대로 C가 0이면은 D가 10% 또는 각각 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A 학점이랑 B 학점의 그 학생들을 배정을 할 거라서 학점은 나름 잘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몇몇 학생들이 지난 학기 끝날 때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 절대평가인데 왜 저는 B학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C학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의 철학은 그래요. 이게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노력하면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이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은 학생들의 노력하에 따라서 그 배움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지
비대면이라는 것에 빗대어 가지고 아 나는 열심히 하라고 했었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내 지론에 의하면 핑계예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면 더 노력을 해서 이해하려는 걸, 그러니까 그 수업을 이해하려고 했었어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현실을 감안을 해서 내가 A학점이나 B학점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몰아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C학점, D학점을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모두 다 노력을 했어요. 모두 다 뭐 지금 수강하고 있는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다 잘 노력을 해주면은 내가 C학점, D학점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C학점, D학점을 주긴 줄 건데 비율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A학점, B학점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몰아놨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A학점을 다 줄 의무는 없어요. 그거는 선택사항이기도 하거니와 비율을 부여하는 거는 교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한테 왜 뭐 절대평가가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학점을 낮게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미리 공지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되는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내가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은 학생이 수업을 정정하는 게 사실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F학점은 가능하면 안 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떨어져서 F학점을 주는 경우는 잘 없는데 F학점을 언제 주냐면은 출석을 안 하거나 출석이 세 번까지는, 두 번까지는 봐주는 건가? 세 번까지 봐주는 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상 출석을 안 하면은, 결석을 하면은, F학점을 주는 게 우리 학교 교칙이죠. 그래서 출석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참석하지 않거나, 이거는 애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백지를 내더라도요, 참석을 하면은 정상 참석이라도 되는데, 아예 출석을 안 하면은, 이건 학점을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아예 그냥 0%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알겠지만 이 학점이라는 것 자체가 60%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F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만약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친다고 치고 둘 다 본다고 치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얘가 날아가요. 그러면은 얘가 0%가 되죠. 그러면은 마진이 학생들이 10% 학생들이 기말고사든 과제든 출석이든 모든 것을 거의 만점 받지 않는 이상 F를 줄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본다고 했으면 여기에 60%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0%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출석이랑 과제를 잘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F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에 미참석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F가 나갑니다. 내가 두 학기를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가끔 있어요. 한 2명,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면은 한 1, 2% 정도 학생들은 F학점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해한 선에서는 내 수업이 어렵거나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안 한 거예요. 특히나 시험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나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니와 학생들이 학점을 받는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내가 가감 없이 F학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교재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원래 우리가 쓰려고 하는 교과서는 원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책이고 매크로힐이라는 미국 회사가 출판한 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강의 기획서에 올려놓은 거는 11판에 책을 쓰겠다라고 강의 기획서에 올려놨는데 올해 8월달, 그러니까 지금 9월 초죠. 근데 8월달에 원서의 경우에는 12판이 나왔어요. 내가 제일 최근까지 확인하기로는 12판이 원서로는 나왔어요. 그리고 11판이 절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스24든 아니면은 뭐 교보문고든 어디든 그런 온라인 홈페이지, 온라인 그런 도서 판매 사이트를 가보면은 12판은 올라와 있는데 11판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생들이
새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그런 웹페이지 말고 웹사이트 말고 그냥 오프라인 그 서점을 갔을 때는 구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온라인에서는 나는 지금 못 사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서는 12판이 8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번역본은 지금 현재 12판이 안 나왔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원서가 지금 나온 지가 제일 최근, 그러니까, 잠깐 내가 정정할게요. 이거 12판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이었어요. 올해 8이 아니고, 작년 12월쯤에 나왔는데, 이게 아직 번역본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서는 12판만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본은 11판만 팔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나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쓰려고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영어로 쓰여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번역본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내가 원서든 번역본이든 둘 다 11판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만약에 원서를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중고로 책을 구하든지 아니면 선배들한테 책을 좀 얻든지 해가지고 11판을 한번 구해봐요. 그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봐요. 또는 아마 이베이나 아마존이라든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이거 원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해서 원서든 번역본이든 12판이 아니라 11판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참고를 하고요. 이게 번역본이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수업 끝날 때까지는 그냥 11판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슬라이드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학생들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학생들이 나한테 한 명 한 명씩 질문을 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주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이야기를 해줘요. 질문사항이 없나요? 그리고 내가 항상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대면 강의이지만 얘를 어떻게 하면 그나마 대면 강의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예를 들면 출석 체크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 그 과제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업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 대면 강의를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그 온라인 실시간 강의에 대한 환경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어폰을 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핀 마이크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화면도 좀 더 크게 하고 카메라도 그냥 내 랩탑에 달려있는 이런 웹캠 말고 실제 실제 DSLR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미러리스죠. 미러리스를 이용해서 강의해가지고 어떤 비디오의 퀄리티, 사운드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명 같은 것들도 지금 사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어떤 나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내가 여기에 환경을 구축해 놓지 않았지만 그 내 연구실에 가면은 그 큰 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쓸 수 있는 칠판을 뒤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쓰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강의를 녹화를 한 다음에 실시간 녹화를 한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업로드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도 다들 수업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설령 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이 강의 말고 여러 강의가 있고 그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도 실수를 계속 할 겁니다. 실수도 할 거고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이 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설명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줘요. 혹시 그 질문사항 없나요? 더 질문사항이 없으면은 잠깐만, 수업 진행은 원서를 기준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원서를 번역본을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내가 학생들을 한번 그 작년에 가르쳐본 경험으로는 1학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내가 PPT를 방금까지 봤었던 PPT를 보면은 다 한글로 만들어 놨죠. 근데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다가 중간에 한글로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나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는 PPT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의 수업은 의도적으로 내가 영어를 가능한 배제하고 한글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도 번역본을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그 번역본을 보는 것 자체는 나는 반대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번역본이란 것에 대해서는 번역본의 원래 원 출처가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저자의 의도를 잘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원서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 쓰게 될 대부분의 공학적인 표현들은 다 영어를 그냥 번역만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하다못해 벡터라는 것도 사실은 벡터라는 그 영어 단어에서 온 거죠. 바로 쓴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정역학 이것도 사실은 스태틱스라는 그 영어에서 이제 한글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도 역학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아마 일본식 번역인 걸로 아는데 번역을 해놓은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학생들이 다루게 될 대부분의 표현들은 원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의도도 그 표현의 정확한 이해도 사실은 원어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대부분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게 뭐랄까 얘는 그냥 정역하기니까 정역하기로 표현한다 치면은 그냥 사람들이 할 때 뭐 예를 들면 force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힘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한글로 하는데 굉장히 좀 얘기가 좀 마땅치 않네.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역학이라는 게요, 학생들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학생들 단위에서는 역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다이나믹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수업에서도 다이나믹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지, 얘를 역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잘은 없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역학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상 다이나믹스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단어이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학생인 기간에 익숙해지는 것이 향후에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돼요.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좀 더 어떤 그 원래의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번역본이 아니라 원서로 보는 것을 추천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는 게
부담스러울 것을 감안을 해서 1학년 수업은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번역본 기준 그리고 PPT도 한글로 만듭니다. 근데 그 1학년 아니고 다른 그 고학년 학생들은 알겠지만 내가 2학년 수업부터는 무조건 영어로 하거든요. 그 원서를 기준으로 하고 PPT도 영어로 만들어요. 그래서 1학년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수업도 번역본을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 그냥 출결합을 이용해서 그 저걸 해주면 되니까요. 그 얘기해주면 되니까요. 그 하면 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정정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첫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출석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지는 않아도 돼요. 물론 내가 출석 체크는 할 건데요. 그렇게 막 스트릭트하게 할 거는 아니라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은 당연히 다음 주 이 시간에 진행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챕터 1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책은 꼭 구비를 해두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부터는 그 그러니까 되게 딱딱 맞춰가지고 그 학생들 출석이랑 그다음에 지각 여부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더 질문 있으면 출결 어플로 나한테 질문 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마워요.